이쪽은 토오루 실업자 청년으로 집에 가져갈 먹을거리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관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도망쳤지만 어째서인지 도망칠수록 그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칼을 든 그를 보고 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토오루는 자신이 그저 가난한 실업자라고 소개했다. 산나물이라도 뜯어먹으려고 산에 왔다고. 그가 그녀가 등의 맹관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에게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누군가를 처리하고 안에 넣은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여행자라고만 했다. 도시로 향하는 중이라고. 그가 여기서 얼마나 헤맸냐고 묻자 그녀는 사흘이라고 답했고 그는 그녀가 길을 잃었음을 확신했다. 만약 식사를 대접할 돈이 있다면 산에서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게 도시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토오루는 두 사람을 노리는 일각수를 발견했다. 이 일각수는 온순한 종류가 아니라 육식성 마수였다. 그래서 그는 소녀를 끌고 급히 도망쳐야 했다. 관 때문에 도망치기 힘들자 그는 그녀에게 관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안에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강물에 휩쓸려 갔다. 무트로 올라왔을 때 토오루의 한쪽 팔은 닫혀 있었고 그는 그 일각수가 먹잇감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가 포기하고 싶어 하자 소녀는 죽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고 당연히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봤자 아무 쓸모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관을 열었고 그 안에는 무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가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역시 자신도 그처럼 무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무기 하나밖에 쓸 수 없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토오루는 그녀를 위해 시간을 벌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어서서 무언가 주문을 외웠고 마침내 변한 술식을 발동시켜 머리카락을 붉은색으로 바꿨다. 그가 일각수를 도발하자 일각수도 마법을 사용해 그에게 돌진했다. 그는 공격을 피했지만 일각수는 여전히 빨라서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놈의 목을 붙잡아 날뛰게 만든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녀가 준비를 마쳤을 때 일각수와 토오루가 다시 수면 위로 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직 쏠 수 없었다. 토오루가 일각수를 계속 찌르자 놈은 그를 떨쳐냈고 그 틈을 타 소녀가 총을 쏴 일각수를 날려버렸다. 소녀는 토오루의 능력에 놀랐고 그는 자신이 전직 교란사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가 전혀 무능하지 않다며 그의 이름을 물었고 자신을 차이카라고 소개했다. 일각수를 조종하던 남자가 다가와서 차이카에게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 혼자서는 이 일각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식사를 하러 갔는데 토오루가 배불리 먹기도 전에 그의 가장 큰 재앙이 찾아왔다. 바로 그의 여동생 아카리였다. 그녀는 토오루가 산에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봤다. 아카리는 토오루를 쫓아가 때리기 시작했고 둘은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가게 주인은 두 남매와 아는 사이였고 토오루가 일도 안 하면서 여동생을 집에 굶주리게 내버려두고 혼자 여기서 밥을 먹는 걸 보니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식사비와 배상금은 모두 차이카가 냈다. 토오루는 아카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고 그 증거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때 차이카가 입을 열어 두 남매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오루는 오랜만에 생긴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만약 거절하면 여동생에게 맞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 지휘관이 이 지역의 어느 백작 저택을 찾아갔다. 그 지휘관이 이곳에 온 이유는 지난 전쟁에 대한 자료와 황제를 쓰러뜨린 팔인의 영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백작은 거절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지휘관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일이니 잘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차이카는 두 남매에게 그 백작의 저택에 잠입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꼭 손에 넣어야 하는. 아카리는 자세한 건 묻지도 않고 바로 일을 수락했고 그들은 잠입 작전을 위해 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다. 한편 그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는데 전에 일각수를 조종하던 남자도 그 부대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백작의 저택에 경비병이 거의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동시에 차이카가 이곳에 온 것은 분명 백작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8인의 영웅 중 한 명이기 때문이었다. 지휘관은
부하 한 명에게 상황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토오루 남매는 백작의 저택을 먼저 정찰하고 돌아와서 준비를 했다. 차이카가 총의 능력으로 빵을 만들려다가 집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세 사람은 마침내 백작의 저택에 도착했다. 병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 사람은 쉽게 성벽을 올라가 차이카의 관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아카리도 변한 술식을 사용해 차이카를 업고 따라 올라갔다. 세 사람은 다시 밧줄을 걸어 관을 먼저 반대편으로 옮긴 뒤 뒤따라갔다. 토오루가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백작이 눈치채고 잠에서 깼다. 차이카는 총을 꺼내 그들이 찾는 물건의 위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저택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매는 흩어져서 찾기 시작했다. 토오루는 백작의 서재에 도착했고 그 노인 역시 토오루를 발견했다. 그는 방 안에 칼과 검을 조종해 토오루를 공격했다. 그는 백작이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아카리가 도우러 달려와야 했다. 하지만 토오루는 여동생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백작은 두 사람이 그 지휘관의 부하라고 생각했지만 차이카가 들어서자 그는 차이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큰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자기 손으로 그녀를 죽였는데 하지만 평정을 되찾은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남매는 차이카를 끌고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그 노인이 이 저택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마법의 핵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토오루는 흩어지기로 결심했다. 그가 노인을 상대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핵을 찾는 것이다. 그는 직접 노인을 찾아 나섰고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변한 술식을 사용했다. 그가 달려들자마자 노인은 이 마법이 그의 가문에 전해지는 비술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토오루는 막아내는 것만 가능할 뿐 접근할 수는 없었다. 한편 아카리와 차이카는 백작의 침실에 도착해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깨뜨리자 그 뒤에서 금고가 드러났고 그것은 결계로 보호받고 있었다. 차이카는 총을 꺼내 한 발 쏴서 결계를 파괴했다. 그 안에는 바로 백작이 이곳을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핵이 있었다. 그녀가 가져가야 할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토오루는 미끼를 사용해 백작의 주의를 끌어 기습하려 했지만 노인의 반사신경이 빨라 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는 노인을 중앙홀로 유인해 미리 설치해둔 덫으로 이끌었다. 노인은 한때 영광스러웠던 그의 가문이 그의 대에 와서 몰락하고 용병이나 하고 있다며 조롱했다. 토오루는 그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노인은 그에게 테이블 전체를 던졌다. 그가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노인은 갑옷 두 벌을 보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갑옷 두 벌은 즉시 작동을 멈췄다. 차이카 쪽이 성공했음을 안 그는 즉시 밧줄을 끊어 샹들리에를 떨어뜨려 노인을 매달았다. 그 후 차이카가 물건을 들고 달려나왔고 세 사람은 동시에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폭탄 몇 개를 던져 경비병들의 주의를 끈 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지만 지휘관의 부하들이 세 사람을 발견했다. 차이카는 그 후 남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돈을 꺼내 보수를 지불했다. 갑자기 지휘관의 무리가 찾아와 차이카와 그 팔을 넘기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저 용병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만 토오루는 거들먹거리지 말고 용건을 말하라고 했다. 상대방은 그가 단지 돈 때문에 차이카를 도운 거라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토오루는 여동생을 쳐다봤고 그녀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연막탄을 던진 뒤 도망쳤다. 그는 차이카에게 아카리와 관과 함께 가라고 하고 자신은 이 팔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가 그를 믿지 못하고 맡기길 주저하자 그는 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니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차이카는 그에게 팔을 맡겼다. 그 후 혼자 도망치던 그는 지휘관의 차에 발각되었다. 그는 수레를 밀어 그들의 길을 막았고 한 사람이 따로 그를 쫓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다리로 뛰쳐나갔고 토오루는 그에게 팔을 던져준 뒤 검을 뽑아 싸웠다. 그 통은 옆으로 던져졌지만 토오루는 밧줄을 던져 그의 다리를 묶고 달려들어 한바탕 두들겨 팬 뒤 한쪽 팔을 찔렀다. 그는 그 팔이 토오루에게 큰 공경을 안겨줄 거라고 경고했지만 지휘관은 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했다. 그가 차이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계속 차이카를 돕는다면 전 세계가 그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원래 차이카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는 극비였지만 이제 그는 토오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팔은 바로 제국 황제의 것이다. 그는 현자이자 500년 동안 군림했던 강력한 마법사였다. 하지만 황제는 5년 전에 패배했고 그의 딸은 탈출했다. 차이카가 바로 그 제국 황제의 딸이다. 그리고 제국의 충신들은 지금 차이카를 내세워 제국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황제의 시신은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마력을 품고 있다. 그는 차이카가 황제의 시신을 모으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제국이 그걸 무기로 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토오루는 이 평화에 질렸다며 상관없다고 했다. 용병으로선 전쟁이 일거리를 만들어줄 것이었다. 그 후 아카리가 주의를 끌기 위해 달려들었다. 차이카가 기절탄을 쏘게 도와둘은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쌀 때도 토오루는 여동생이 따라오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코 그를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를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둘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았지만 이제 둘도 여기에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갈 때 새 장소로 가는 마차에서 토오루와 차이카는 관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이 관이 불길함을 가져올까봐 걱정했고 토오루는 어서 개인용 마차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들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고 아카리는 물건을 사고 정보를 얻기 위해 헤어졌고 토오루는 눈에 띄지 않게 관을 천으로 덮었다. 그 후 차이카가 돌아다니는 바람에 토오루가 뒤를 쫓아야 했다. 그 후 아카리가 돌아왔고 한편 그 지휘관은 소식을 받았다. 지금은 어디든 바빠서 증원군이 없을 거라는 소식이었다. 그는 동료가 괜찮아졌는지 보러 갔다가 토오루가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때 토오루 일행은 식사하러 갔고 토오루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고 했지만 아카리가 이곳의 영주도 8영웅 중 한 명이라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갑자기 여주인이 이곳 영주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영주가 용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주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영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세금도 높지 않고 악당들도 함부로 날뛰지 못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았다. 그 후 여주인은 토오루에게 차이카에게 짐도 들게 하고 돈까지 내게 하는 걸 보니 정말 한심한 녀석이라고 비꼬았다. 그 후 세 사람은 묵을 곳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여관에서 관을 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그 지휘관의 부하들이 쫓아왔다. 그들은 여관에서 관 같은 것을 들고 막 떠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달려가 찾아보니 부피가 큰 짐을 든 사람을 보고 다가갔지만 그냥 할머니였다. 한편 토오루 일행은 지휘관 일행의 마차를 보고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걸 알고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 후 그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 먼저 공격했지만 차이카가 그 사람이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기이라고 소개하며 이동수단이 필요하면 남쪽으로 가서 숲을 찾으라고 했다. 그들이 필요한 이동수단은 호숫가 근처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반나절을 더 가면 이 땅의 영주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영주 또한 왕의 유해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인은 사라졌고 세 사람은 일단 그의 말을 믿고 마차를 찾으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버려진 마차가 있었다. 마차는 마력으로 움직이는 거라 차이카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다가가 시동을 걸어보니 아직 작동했다. 그 후 그녀는 혼자서 마차를 청소했고 아카리는 버섯을 따러 갔으며 토오루는 만약을 대비해 주변에 덫을 놓았다. 돌아와 보니 차이카가 마차를 잘 몰았지만 그대로 물속으로 돌진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날 밤 식사 중에 차이카가 장난삼아 총으로 빨리 요리하려다가 결국 밥을 못 먹게 되었다. 그 후 아카리가 용과 영주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해줬다. 옛날에 한 무리가 동굴에 표류해 와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날 밤 바람소리가 모두를 오싹하게 했지만 지휘관은 괜찮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용의 둥지였고 그 바람소리는 용이 내는 소리였다. 소문에 그 용은 교활한 생물이지만 밤에는 잠을 잔다고 했다. 그래서 영주와 협상해서 왕의 유해를 얻으려면 밤에 찾아가야 했다. 한편 그 지휘관 일행은 몇 가지를 의논했다.
그들은 차이카가 왕의 유해를 모으는 게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500년을 산 왕에게 정말 딸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었다. 한편 토오루 일행은 그때 길을 떠났다. 차이카는 자신을 도와준 토오루에게 고마워했지만 그는 그녀가 꽤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재 몰락해가는 제국의 공주로서 그 지휘관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동시에 기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목적도 모른 채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이전 기억은 거의 희미했고 전쟁이 끝난 후 최근 5년간의 일만 뚜렷하게 기억했다. 갑자기 토오루 남매는 위험을 감지했다. 개떼가 마차를 쫓아왔다. 토오루는 차이카에게 5초간 속도를 냈다가 감전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끄라고 했다. 그는 차이카를 안으로 끌어안고 마차는 저절로 가게 둔 채 자신은 뛰어내려 개떼를 상대했다. 하지만 한 마리가 그에게 전기를 쏴 그를 쓰러뜨렸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개떼를 쫓아냈다. 개떼도 돌아가 버렸다. 토오루는 그녀가 자신들이 만나야 할 영주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을 도미니카라고 소개했고 토오루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난처해졌다. 그 후 도미니카는 세 사람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경비병이 없었는데 토오루는 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들어서자 도미니카는 용술로 자신의 의상을 바꿨다. 그녀가 세 사람의 관계를 묻자 아카리는 자신과 토오루가 친남매지만 금단의 사랑에 빠졌다고 거짓말했다. 가족의 반대로 집을 나와 함께 세상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도미니카는 둘을 동정하는 듯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다. 차이카는 정말 둘이 금단의 사랑을 하는 줄 알았지만 토오루와 아카리는 친남매가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함께 지냈을 뿐이었다. 그 후 도미니카는 세 사람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고 짐을 풀자마자 세 사람은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에 가보니 거의 폐가 같았다. 식량은 없고 거미줄만 가득했다. 그 후 밖으로 나가보니 도미니카를 비추는 투영 장치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 듯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안으로 돌아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러자 차이카가 그 김에 안아들었다. 그 후 토오루는 도미니카에게 왕의 유해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안 되면 무력을 쓰자고 했다. 하지만 차이카는 도미니카가 좋은 사람이라며 무력 사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미니카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했다. 그의 일은 차이카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므로 도미니카의 인성은 상관없지만 그녀가 고용주이므로 그녀의 말을 듣겠다며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차이카는 목욕하러 가서 토오루의 말을 따를지 고민했다. 그녀가 단호하게 자신의 목표를 우선하기로 했을 때 아카리가 들어왔다. 아카리는 토오루가 차이카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을 뿐 곤란하게 하려던 게 아니라고 했다. 다음날 아카리가 모두의 식사를 준비했다. 아침 식사 중에 토오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도미니카의 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근처에 없다고 했다. 토오루는 이어서 그녀가 황제를 쓰러뜨린 파령 중 한 명인지 물었다. 맞다고 하자 토오루는 소중한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황제의 유해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도미니카는 즉시 일어나 검을 겨누며 황제의 유해를 원한다면 자신을 쓰러뜨리고 가라고 했다. 방으로 돌아오자 아카리는 구석에 틀어박혀 우울해했다. 토오루는 모두가 갑자기 주인에게 싸움을 건 자신을 탓하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곧 그 지휘관 일행에게 쫓길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아카리에게 어린애 취향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녀가 삐진 건 그가 차이카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토오루는 차이카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부른 의미를 설명해야 했다. 그는 차이카가 자신에게 목표를 찾게 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한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백수였지만 이제는 싸울 목표가 생겼다. 그날 오후 그는 차이카를 다시 만났고 둘은 너무 성급했다며 서로 사과했다. 밤이 되자 토오루 남매는 정식으로 도미니카와 대결했다. 싸우기 전에 둘은 도미니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 유해의 위치를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어젯밤 세 사람이 봤던 투영장치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전에 토오루는 차이카와 미리 상의했었다. 그들이 본 도미니카는 진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이전 백작처럼 차이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남매는 힘껏 싸웠다. 도미니카와 싸웠지만 그녀에게는 파고들 틈이 전혀 없었다. 토오루가 운 좋게 그녀의 어깨에 칼을 맞췄지만 그녀는 용술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둘에게 자신의 이마를 깊숙이 찌르지 않으면 이길 생각도 말라고 했다. 그 후 아카리가 표적이 되어 공격을 피하려 저택 안으로 도망쳐야 했다. 차이카는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총을 쏘려 했지만 둘이 너무 바싹 붙어 있어서 쏠 수 없었다. 그 후 둘은 도미니카를 투영장치가 있는 뒷마당으로 몰았다. 나타나자 토오루가 달려가 그것을 걷어찼다. 그 후 남매는 안에 있던 도미니카의 동상들도 힘껏 부쉈다. 도미니카는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며 둘에게 멈추라고 한다. 토오루는 이제 눈앞의 인물이 도미니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 용이었다. 용은 도미니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진짜 도미니카는 용을 버리고 떠났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주인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이 조각상들을 만든 것이다. 용은 그 후 두 사람을 미친 듯이 공격했지만 차이카가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용에게 한 발을 쏴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다. 용은 토오루를 공격했지만 차이카가 다시 한번 용에게 총을 쏴 날개를 떨어뜨렸고 토오루는 그 틈을 타돌진해 용의 가슴을 찔렀다. 용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진짜 도미니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용은 홀로 남겨졌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주인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림을 걸고 수많은 조각상을 만든 것이었다. 토오루는 용을 죽이지 않고 약속대로 황제의 유해만 가져갔다. 이번에 얻은 유해는 황제의 두 눈이었다. 그 후 용은 변신했다. 더 작은 형태로 변신하고 프레데리카라는 이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토오루 일행과 함께하며 토오루를 쓰러뜨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승부가 날 때까지 일행을 돕기로 한다. 다음 날 일행은 정식으로 길을 떠났고 토오루는 차이카가 며칠 동안 안고 다니던 고양이가 프레데리카가 변신한 모습이란 걸 알게 된다. 며칠 후 일행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다. 차이카는 정보를 얻기 위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고 수상한 자들은 차이카를 유인했다. 결국 토오루가 나타나 그들을 때려눕혔다. 프레데리카는 일행이 노는 줄 알고 용으로 변해 뛰어내렸다. 차이카는 정보원을 해친 토오루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이 차이카를 속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토오루는 차이카에게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법에는 잘하는 게 없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다른 일은 기인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토오루는 프레데리카에게 파령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작아지며 도망쳤다. 아카리는 별다른 정보 없이 돌아왔지만 하루 거리에 퇴역 군인들이 모이는 마을이 있어 그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사람은 수배 전단이 붙게 되었다. 한편 지휘관 일행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는 훈련을 마친 후 일행에게 돌아와 자신은 토오루가 질투난다고 털어놓았다. 토오루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은 의무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귀족의 의무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는 등 갑자기 대원 중 한 명이 수배서 덕분에 차이카 일행의 현재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가까운 곳이라 판단한 그들은 서둘러 출발했다. 한편 토오루 일행은 폐허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토오루와 아카리는 누군가 미행하고 있음을 감지했고 토오루는 차이카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일렀다.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길을 막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토오루는 마차에서 내려 거절하며 만약 상대가 길을 비키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상대가 사복검을 꺼내들었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기였다. 토오루는 단검을 꺼내 칼날을 막았고 상대가 검을 회수하는 틈을 타돌진했다. 토오루가 망토를 베자 상대가 차이카와 매우 닮은 얼굴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사이 마차도 공격을 받았다. 아카리는 돌무더기가 덮치기 전에 차이카를 마차에서 밀어냈다. 차이카는 붙잡혔고 아카리가 구하려 했지만 다른 적이 마법총으로 아카리의 접근을 막았다. 그 사이 토오루는 사복검을 제압하고 소녀를 인질로 잡았다.
양측은 인질 교환을 요구했지만 지휘관의 마차가 가까워오자 어쩔 수 없이 각자 물러났다. 지휘관 일행도 현장에 도착해 싸움이 있었음을 알고 차이카 일행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다. 은신처로 돌아온 토오루와 아카리는 소녀가 수상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지 몸수색을 했다. 아카리는 소녀의 목에도 차이카와 같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토오루가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둘은 그녀를 고집쟁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계속 그렇게 불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보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래 차이카를 붙잡은 쪽도 그녀의 몸을 수색했지만 위험한 물건은 없었다. 아마 짐은 전부 상자 안에 있는 듯했다. 토오루와 아카리는 보단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녀가 정보를 음식과 교환하게 만들려 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자 토오루는 고기 한 점을 먹여주었다. 맛을 본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차이카를 자칭하며 황제의 유해를 모으는 자들은 많았고 그들은 지금까지 3명이나 만났다. 그쪽의 남자는 정찰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지휘관의 부하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마차로 돌아와 토오루가 남긴 약속, 장소 쪽지를 발견했다. 지휘관의 부하들은 다음 날 매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토오루도 그녀가 차이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붉은 차이카는 토오루 일행의 하얀 차이카가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진짜라는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황제의 유해를 회수하고 있으며 최우선 목표는 황제를 살해한 자들과 그가 실각했을 때 그를 버린 자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다. 토오루가 사복검에 대해 묻자 그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갑자기 붉은 차이카가 등에 벌레가 붙어 얼굴을 찌푸렸다. 토오루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억지로 벌레를 털어내야 했다. 아카리는 토오루가 나쁜 짓을 하는 줄 알고 달려들었다. 그 일은 제쳐두고 그들의 편지는 하얀 차이카의 장신구와 교환되었다. 양측 모두 교환을 원했고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인 폭포에서 만나 인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토오루는 정정당당한 교환을 원하며 배신할 경우 폭파장치로 모두를 묻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상대방은 말로는 협력했지만 저격수를 숨겨두고 있었다. 두 차이카가 교환되는 순간 갑자기 수많은 새떼의 공격을 받았다. 지휘관 일행이 부른 새들이었다. 그들은 차이카가 둘이나 있을 줄은 몰랐다. 양측은 흩어져 도망쳐야 했고 토오루는 붉은 차이카의 등 뒤 가방을 당겼는데 그것은 연막탄이었다. 시야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얀 차이카는 남자와 함께 도망쳤고 붉은 차이카는 싸울 수 있게 풀어달라고 토오루에게 부탁했다. 토오루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밧줄을 끊어주었다. 일행은 힘을 합쳐 새떼로부터 벗어났다. 토오루 일행이 마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프레데리카가 있었다. 그들은 마차를 버리려 했지만 프레데리카는 자신이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용으로 변해 돌무더기를 치웠다. 지휘관 일행은 현장에 도착해서 토오루 일행이 스스로 새떼를 전부 처리했을 줄은 몰랐다. 그들은 어느 차이카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든 차이카가 황제의 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토오루 일행이 향하던 마을에서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모두가 농민들을 더 심하게 착취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차이카의 일은 비현실적인 소문으로 치부되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시 토오루 일행에게로 돌아와서 붉은 차이카는 토오루를 고용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용병은 명예를 버리고 의뢰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붉은 차이카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돌아보며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그 사이 아카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에 잠입했다가 우연히 창을 든 남자와 다시 마주쳤다. 프레데리카는 토오루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토오루에게 차이카를 위해 일하기로 했다면 어느 차이카든 상관없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붉은 차이카 쪽이 확실히 더 나은 조건이라고 했다. 갑자기 아카리가 돌아와 오늘 오후 광장에서 양측이 다시 교환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창을 든 남자는 하얀 차이카의 귀여운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해 약간 망설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양측은 인지를 교환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 붉은 차이카는 여전히 토오루가 마음을 바꾸길 원했지만 그는 붉은 차이카는 이미 성숙해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지만
하얀 차이카는 순진해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교환하는 것이었다. 하얀 차이카는 그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다비드라고 밝히며 2년이 닿으면 다시 만나자고 했다. 떠나기 전 토오루는 붉은 차이카에게 사복검을 돌려주었다. 바로 그때 저격수 소녀가 토오루 일행이 가장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아카리를 조준했을 때 고양이 꼬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아카리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했고 그녀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조명탄을 쏘고 도망쳐 아카리를 따돌렸다. 아카리도 곧 합류해 차이카에게 머리핀을 돌려주었다. 일행이 떠나자마자 차이카는 토오루에게 자신과 같은 차이카가 많아서 자신이 가짜일까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토오루는 자신은 그녀만을 섬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붉은 차이카와 다비드가 길을 막아섰다. 그녀는 토오루 일행에게 황제의 유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원한다면 따라와도 좋지만 하얀 차이카는 안 된다고 했다. 토오루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혼자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지만 저격수 소녀가 다시 너를 노리자 아카리가 나타났고 하얀 차이카가 조명탄을 쏴 토오루가 붉은 머리 형태로 변하도록 도왔다. 그가 달려들어 사검을 붙잡고 붉은 차이카를 날려버리자 데이비드는 연막탄을 던져 일행이 도망가도록 도왔다. 다시 길을 떠난 그는 새로운 적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붉은 차이카는 다른 차이카들을 전부 없애고 유일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차이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갑자기 아카리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이 여동생을 무시하고 저 작은 먹잇감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기이가 다시 일행을 찾아왔다. 그는 다음 영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자였다. 그는 4년 전에 실종된 제국의 마법사로 현재 여기서 사흘거리의 한 마을에 있다고 했다. 토오루가 어떻게 그런 확실한 정보를 얻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전령이라고만 말하고 떠났다. 그 후 일행은 근처 마을에 들러 길을 물었다. 광의 주인은 일행이 향하는 곳의 이름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계곡이라고 알려줬다. 그곳은 1년 내내 안개에 덮여 있으며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유는 들어간 사람 중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레트 부대 쪽도 마법사 시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당국은 처음 백작이 습격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8영웅에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도미니카 역시 급병으로 사망하자 몇몇은 왕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왕이 죽기 전에 내린 저주이거나 왕의 유해를 가진 자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것이었지만 일단은 무시하기로 했다. 아직은 뜬소문일 뿐이었다. 그 직후 지레트 부대의 대머리 남자가 토오루 일행의 위치를 찾아냈다. 토오루는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차이카에게 장전하라고 말한 뒤 상대방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외쳤다. 그러자 지레트 부대는 차량의 위장 마법을 풀었고 그는 차이카에게 왕의 유해를 왜 모으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답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토오루는 여동생에게 차이카를 지키라고 하고 혼자 돌진했다. 협상이 통하지 않자 지휘관은 토오루와 싸우기로 결심했고 이제 그의 이름이 지레트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후 남매는 흩어져서 각각 지레트 측의 상대 2명씩을 맡아야 했는데 혼자서 둘을 상대하는 것은 꽤 어려웠다. 특히 양측 모두 계속 움직여서 차이카가 조준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프레드리카가 나타나 싸움을 보고는 자신도 끼워달라고 했지만 토오루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원치 않아 후퇴하려 했다. 차이카를 붙잡았고 토오루는 꼬리에 매달려 도망쳤다. 그는 마을에 돌아가 마차를 가져오는 대신 프레드리카에게 곧장 안개의 계곡으로 향하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차이카가 탐색 마법을 써봤지만 아무래도 이 안개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마법으로 만들어져 탐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안개를 만들려면 엄청난 마력이 필요하므로 그 중심에는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토오루는 프레드리카에게 주변을 돌며 찾아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토오루와 싸우기 위해 돕는 건데 그가 싸워주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차이카가 직접 내려가기 시작했고 토오루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갔다. 차이카가 떨어질 뻔하자 그는 달려가 그녀를 받쳐줬다. 그리고 밧줄을 단단히 묶었지만 갑자기 바위가 부서지면서
토오루와 차이카 둘 다 아래로 떨어졌다. 프레드리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날아 내려갔다. 아래쪽에서 토오루는 차이카와 함께 아카리가 죽었다고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건 환각이었다. 사실 새소녀는 차이카의 안개 방지 결계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 안개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결계를 열면 자신들도 토오루처럼 환각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가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재빨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토오루가 차이카와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카리는 잔뜩 화가 나 그를 안으로 들이면 한 대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토오루는 지레트가 가진 황제의 유해 조각만 남았다고 꿈꾸고 있었다. 그러면 차이카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지레트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거절했다. 그가 결혼 선물로 줬다고 했다. 절망한 토오루가 달려간 곳은 바로 결계 방향이었고 아카리는 차이카에게 결계를 열라고 말했다. 토오루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바로 그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프레드리카도 틈을 타 몇 대 더 쳤다. 차이카에게 방법이 있었다. 그녀가 교란용 탄환을 쏴서 길을 만들면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했다. 계획이 세워지자 일행은 재빨리 움직였다. 단 2발 만에 그들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법의 중심지로 달려간 차이카가 기계를 쏘아 파괴하자 안개가 사라졌다. 그 후 그들은 주변을 살폈다. 주변을 둘러보다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시몬인 듯했다. 물어보니 그는 탈영병이었고 친한 친구와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 이곳에 와서 이 안개를 만들고 길 잃은 자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유해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일행은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해를 챙겼다. 그는 조금 아쉬워하는 듯했지만 일행을 보내주었다 떠나는 길에 토오루는 자신이 왜 환각을 받는지 설명했다. 차이카와의 삶에 대한 환각을 본 것은 아카리와 프레드리카 모두 자신에게 과분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차이카는 삐쳐서 그를 무시했다. 한편 지레트는 상관에게 돌아가 차이카 사건에 아직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가 보기에 차이카의 목적은 유해 수집의 목적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으로 꽤 무해하며 차이카가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상관은 지레트에게 잠시 차이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민생복지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토오루 일행은 지름길로 갔지만 길이 험해서 가기 힘들었다. 그때 갑자기 일행은 통행류 징수소를 마주쳤다. 그들은 이곳이 강대한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신제국의 영토라고 말했다. 5년 전에 멸망한 강대한 제국을 몇몇 장군이 나와 자신들에게는 제국 재건을 위한 차이카 공주가 있다고 말했다. 토오루는 저들의 차이카를 보고 바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지만 차이카는 싸움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화한 잎을 주었다 하지만 동전의 액수가 너무 커서 그들은 의심하며 마차를 수색하려 했다. 아카리는 일행이 유랑극단이라고 속였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공주를 위해 공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주의 저택이라 불리는 곳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일행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했다. 사과 저글링부터 사과에 칼 던지기 마지막으로 상자에 고양이를 넣자 용머리가 튀어나오는 마술까지 선보였다.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차이카가 자신도 제국 사람이라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토오루 남매도 맞장구를 쳐야 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무리를 본 토오루는 이들이 제국 부흥군이라기보다는 도적단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차이카는 가짜 공주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차이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국 부흥을 위해 대귀족들에게 가서 재정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것이었다. 차이카는 흥미를 느끼고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상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는 서재에 들어가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정말로 도적단이었다. 그들은 토오루 일행의 물건을 모두 훔칠 계획이었다. 가짜 공주에게 속아 남아서 돕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프레드리카는 운전은 차이카만 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화가 난 토오루는 자러 가버렸고 그 사이 가짜 공주와 다른 한 명은 군대 주둔지에 잠입했다. 물건을 훔치러 갔지만 들어가자마자 매복에 걸려 붙잡혔다. 한편 다른 이들은 토오루를 회유하러 왔다. 그가 동료가 되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고 토오루 남매는 가차없이 그들을 붙잡아 묶어버렸다. 그제야 무리 중 한 명이 숲의 전단지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토오루 일행이 진짜임을 알아챘다. 토오루는 그들이 제국을 부흥시키려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핑계라고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벅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제국 부흥은 어림도 없었다. 토오루 일행이 떠나려 할 때 금발 소녀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차이카가 그녀를 구하고 싶어 했다. 토오루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뜻을 따랐다. 일행은 그녀가 갇힌 지하 감옥으로 갔다.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 했지만 차이카는 어떻게든 해보려 했다. 그녀는 내려가 쇠창살에 침묵 마법을 걸어 아카리가 소리 없이 부술 수 있게 했다. 그 후 아카리가 내려가 금발 소녀를 구출해 돌아오자 이번 도움에 대해 차이카에게 감사했고 차이카는 보답으로 금발 소녀에게 황제의 시 몇 편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보답으로 둘은 아침까지 시를 낭송했고 금발 소녀는 곧 헤어져야 함을 알았다. 차이카는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새로운 목표를 위해 토우 일행도 출발 준비를 마쳤고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그에게 은화를 돌려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예전 황제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답했다. 그렇게 토오루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일행은 축제를 앞둔 한 마을에 들렀다. 마차를 움직일 마령 연료를 사야 했다. 가게에 들어가니 주인은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광석으로 마령 연료를 만들려면 하루 이상 걸리는데 가게 주인의 아이는 아빠에게 축제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게다가 근처 가게들도 문을 닫아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없었지만 주인 아저씨가 근처 장소 목록을 적어주어 일행이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확인해보니 차는 반나절밖에 갈 수 없는 마력만 남아있었다. 책에 나온 근처 장소를 찾아가려 했지만 다시 보니 마차의 마력은 반나절 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억 교환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는 그 방법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고 일행은 일단 이전에도 이 기억을 바꾼 탓이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걸 쓰지 말라고 했다. 가게를 하나씩 둘러보는 동안 질레트와 팀의 한 소녀는 마을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쳤다. 이 여자 같은 귀족들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레트는 정의의 편에 서서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그는 그 남자를 보내주었다. 한편 질레트의 일행은 청소를 하면서 질레트가 오랜만에 외출한 것을 보았다. 그동안 차이카 사건 때문에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두 사람이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 소녀의 감정을 질레트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꽤 둔감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누군가 질레트를 찾아와 사령관의 명령이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질레트와 그 소녀는 그 빵집을 지나가다가 모두에게 사다 주려고 했다. 예언 과자가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점을 쳐보았는데 점괘가 꽤 모호해서 두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간직했다. 전령 부엉이가 날아오자 두 사람은 명령을 받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다. 한편 토오루 일행은 아직 문을 연 가게를 찾지 못했다. 상인단을 보고 일행이 가서 물어보았지만 마법 물품은 토우 일행은 그때까지 문을 연 가게를 찾지 못했다. 상인단을 보고 다가가 물어봤지만 마법은 그 상인단이 이미 다 팔아버린 뒤였다. 차이카는 토우가 향수에 젖은 듯 보여 물었고 토우는 예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장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꿈꿨다. 그는 매일 훈련했지만 그의 선배는 그를 어중이 떠중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전장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훈련했지만 그의 선배는 그를 그저 풋내기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덤비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은 지금 대결을 하려 했지만 토오루는 싫어했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녀와는 한 번도 제대로 싸워주지 않았다. 둘이서 내기를 걸려 했지만 토우가 거절하자 둘은 물을 뿌렸다. 차이카와 토오루가 계속 찾아보도록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력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고 사러 들어갔다. 주인은 오늘 손님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마력이 있냐고 묻자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토오루가 왜 축제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이런 날에도 손님이 있군요. 오늘은 통일기념 축제지만 그에게는 기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전쟁이 그의 가족을 전부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때 차이카가 예전에 상인단이 그의 마을에 자주 왔는데 그 중에 그가 아주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다.
그는 항상 여러 재주를 배워 예전에 상인단이 그의 마을에 자주 찾아왔었다. 그 중에는 그가 아주 좋아했던 누나가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보여주려 여러 재주를 배웠다. 위험한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단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녀를 찾아 달려갔지만 상인단 전원이 산적에게 살해당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누나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마 후 마을 전체가 그 산적들을 소탕했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의 선배는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그 산적들을 소탕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순 없었다. 선배는 비록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대량의 마력을 파는 곳을 아는지 물었다. 근처에 광석 광산이 있는 한 영주의 영지가 있어 그곳에 가면 대량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루거리였고 두 사람은 이 가게에서 큰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토오루는 떠나기 전에 차이카에게 그녀가 원했던 불꽃놀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질레트는 비행 요새를 점령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는 토오루 일행이 향하는 곳이기도 했다. 다음 날 토오루 일행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고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그곳은 토우 일행이 향하던 곳이기도 했다. 다음 날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알아차렸다. 생각해본 후 그는 이곳에 여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력가루를 사러 한 가게에 들른 후 토오루는 이곳에 상황에 대해 물었다. 최근 시장의 마력가루가 부족해졌는데 영주가 전부 사들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의 최근 이 금방시장의 마력가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영주가 전부 사들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안 왔고 생사도 불분명했다. 돌아오면서 토오루는 그들이 마력을 모으는 것이 저것을 운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을 잡아간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온 토우는 그들이 마력을 모으는 게 그것을 가동하기 위함이란 걸 깨달았다. 하지만 왜 여자들을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게다가 차이카는 날 수 있는 마법이 없어서 토오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낮춰 프레드리카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고 당연히 그녀는 그가 계속 싸워주지 않아서 거절했다. 토오루는 유해를 얻은 후에 싸워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는 불멸의 드래곤과 싸우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약점이 뇌라는 것을 알아도 거기에 닿을 때까지 살아있을 보장도 없었다. 그날 밤 불멸의 용과 싸우고 싶진 않아. 약점이 뇌라는 걸 안다 해도 거기에 닿기 전에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그날 밤 일행은 내부로 들어갈 입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날아다녔지만 요새는 빈틈이 없었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영주가 또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아카리는 배에 실려가기 위해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 후 그녀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정찰했다. 질레트 팀의 두 소녀도 이곳에 잠입해 정보를 찾아 보내려 하고 있었다. 국가연합으로 보내려 했다. 연합은 영주에게서 공중요새를 되찾기로 결심하고 토벌군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일은 라니아라는 마법사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영주의 가족으로 보이는 소년이 따랐다. 질레트는 비밀 보고를 받았지만 갑자기 사령관이 연락해와 연합이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저 비행 요새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합 측도 두 번째 비행 요새를 꺼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었다. 질레트는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요새 안의 두 소녀에게 철수하라고 전했다. 그날 밤 토오루 일행은 아카리의 신호를 보고 안으로 잠입했다. 안에 들어서자 아카리는 유해가 위쪽에 있는 것 같으니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밖으로 나오자 세 사람은 거대한 기둥을 보았는데 그것은 요새 전체의 마력 핵인 듯했다 하지만 승강기로 가자마자 일행은 포위당했다. 프레드리카는 칼에 찔려 아래로 던져졌고 아카리와 토오루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도망쳤다. 차이카는 토오루를 따라가 잠시 숨었다. 그는 병사들이 조종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고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카리도 그 때문에 혼자서 병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질레트 부대의 두 소녀는 그때 고통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아카리도 혼자서는 병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다.
그때 질레트 팀의 두 소녀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녀석은 영주의 막내 아들로 인체해부라는 병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녀석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해부했으니 그가 주모자이고 마법사와 한패라고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카리에게 어떤 약물을 흡입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마법을 쏴 조종했다. 그동안 질레트 부대의 두 소녀는 공중에 떠있는 지금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 토오루와 차이카는 우연히 자신을 라일라라고 소개하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토오루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차이카의 착한 성품이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두 사람은 라일라를 따라갔지만 곧 병사들에게 가로막혔다. 토오루는 싸워야만 했고 라일라는 차이카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 후 토오루는 아카리와도 마주쳤다. 그는 싸우면서 도망쳐야 했지만 아카리는 끈질기게 따라왔다. 그는 그녀가 배신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가 아카리를 제압하고 찌르려던 순간 망설이다가 발에 차이고 말았다. 차이카는 한 방으로 끌려가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라일라는 그 꼬마를 만나러 달려갔고 그녀가 이 녀석의 누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이 남매도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그때 토오루는 질레트 부대의 두 소녀에게 발견되었다. 나는 이 녀석의 누나다. 물론 우리 남매가 사이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토오는 질레트 팀의 두 소녀에게 두 소녀가 그를 구해주었다. 그는 두 사람과 정보를 교환했고 이곳에 유해가 있다는 것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소녀는 지금 최우선 과제는 살아남아 탈출하는 것이기에 그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연합군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다 모이면 두 사람의 탈출을 돕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행 요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질레트 일행의 시간 벌기 계획은 두 요새가 곧 마주칠 것이기 때문에 실패 직전이었다. 한편 라일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질레트 일행의 시간 벌기 계획은 두 요새가 곧 마주치게 되면서 실패 직전이었다. 이때 차이카에게 돌아와 왕을 묻어준 것이 정말 그녀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만들어질 때 주입된 생각으로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토오루 일행은 어떤 흔적을 발견했고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금발 꼬마의 무리는 자신들의 병든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었죠. 그리고 토오루는 이곳에 잡혀온 소녀들이 고문당하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소녀의 말에 따르면 마법사는 이 소녀들의 기억을 이용해 공중 요새를 유지할 마력을 만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많은 마력을 얻고 여성일 경우엔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모두 이 사실에 분노하며 막기로 결심했죠. 모든 것을요. 차이카는 라일라의 말을 부정했지만 그녀는 자신 또한 차이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차이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과거의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차이카는 황제의 유해를 찾기 위해 원본 차이카를 돕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자 도구였습니다. 각 차이카는 저마다 강점이 있으며 이 하얀 차이카는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순진한 유형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자 차이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때 토오루는 두 소녀와 함께 병사들을 피하고 있었고 파란머리 소녀는 아카리가 마법에 조종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이카는 프레드리카와 재회했습니다. 프레드리카의 머리를 꿰뚫고 끌고 갔습니다. 라일라는 이 요새를 위해 마력을 만들려면 유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때 질레트는 연합군 보병대 앞에 도착해 자신의 정보원이 탈출할 때까지 공격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지휘관은 정보원 2명을 구하기 위해 대업을 미룰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질레트는 매우 분노했지만 만약 그가 그들을 막는다면 황제의 명령이니 진압 작전을 방해하는 반역죄가 성립됩니다. 그때 토오루 일행은 환풍구 안에서 괴물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길이 막혔기에 토오루는
밖으로 올라가기로 하고 두 소녀에겐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카리 일행이 나타나 토오루는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저들을 상대하되 여동생에겐 살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친 토오루는 밧줄을 타고 밖으로 나갔죠. 그때 질레트는 의무를 버리고 검을 뽑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의 진격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카리도 안으로 돌입했고 토오루는 연합군의 공중요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연합군 요새는 포를 활성화해 공격했습니다. 질레트는 지휘관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포격을 명령했죠. 저쪽 요새는 포탄에 맞았지만 방어막이 있어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그 흔들림 덕분에 질레트 부대의 두 소녀는 아카리의 머리에 한 발을 쏴 기절시킬 수 있었죠. 토오루는 안으로 잠입했지만 그 하얀 괴물과 마주쳤습니다. 두 요새는 서로 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카리는 깨어났고 조종에서 풀려났죠. 그녀는 조종당하는 동안에도 의식은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했지만 그가 괴물에게 칼을 던져 밟고는 계속해서 찔러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동안 아카리는 두 소녀에게 우연히 프레드리카의 시체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몸에서 프레드리카가 나왔지만 더 작은 모습이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몸이 이중구조라 한 번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카리는 프레드리카에게 다른 두 사람을 찾으러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열세에 몰려 심하게 손상되었죠. 갑자기 금발 꼬마의 요새가 빗나가면서 방금 쏜 포탄이 질레트가 맡고 있던 보병대를 향했습니다. 수인 소녀는 운 좋게 피했지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 질레트의 것만이 남았습니다. 포가 고장난 것을 안나일라는 이 요새 전체를 저쪽 요새에 충돌시키자고 제안했죠. 전쟁의 도화선이 될 희생으로 삼아서요. 저쪽 지휘관도 만만치 않아 이쪽과 함께 자폭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차이카는 탈출했고 토오루는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라일라가 왕의 유해를 보관하는 곳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연합군의 요새가 돌진해 금발 꼬마의 요새와 충돌했습니다. 그 바람에 차이카는 안으로 넘어졌고 라일라와 금발 꼬마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차이카의 몸에 상처를 낼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토오루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카리 일행은 이전 방에 도착했지만 차이카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괴물들이 다시 몰려오자 프레드리카는 복수하겠다며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요새는 이미 물에 빠졌고 토오루는 이곳을 찾아냈죠. 금발 꼬마가 달려나와 토오루를 상대했는데 과연 무술 실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오루가 더 교활했죠. 그는 뒤돌아 그를 찌르는 대신 팔에 한번 찔리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꼬마는 죽었고 라일라는 도망쳤죠. 토오루는 차이카에게 빨리 유해를 챙겨서 서둘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법사는 배를 구하려다 아카리에게 머리를 맞아 기절했죠. 병사들과 괴물들도 따라서 쓰러졌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토오루는 더는 움직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라일라의 화살을 맞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차이카도 쏘려 했지만 갑자기 기이가 뒤에 나타나자 놀란 틈을 타 차이카에게 반격당했습니다. 차이카는 관을 던지고 토오루를 구하기 위해 따라 뛰어내렸죠. 그녀는 토오루를 붙잡고 마법으로 공기 방울을 만들어 그를 위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하려 했지만 아카리 일행이 도착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그 후 일행은 프레드리카를 타고 요새를 탈출했습니다. 금발 꼬마와 라일라는 함께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을 탈출한 두 소녀는 질레트 부대로 돌아갔지만 질레트를 제외한 부대원들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과하자 질레트를 좋아했던 소녀는 그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미쳐버렸죠. 그녀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이상하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토오루 일행은 차이카가 만들어졌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의 유해를 계속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 프레드리카는 토오루에게 자신과 계약해 용기사가 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일행은 질레트의 군대가 오기 전에 서둘러 떠났죠. 기인은 뒤에서 일행을 지켜보다 사라졌습니다.
차이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